안녕하세요.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황금 정보 시대입니다. 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 가치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지나가면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투자 실패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연금을 받는 방식을 잘못 선택했을 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나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다. 세금은 조금 떼겠지, 그 정도는 감수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조금이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한쪽은 매달 편하게 받고 다른 한쪽은 왜 이렇게 적냐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투자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이 한 가지 차이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금융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전문가여서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야 깨닫습니다. 아, 이건 미리 알았어야 했구나. 그땐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퇴직하고 연금 저축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이상하게 세금을 많이 떼더라.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올랐더라.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을 3년 안에 다 받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16%나 떼가더래요. 알고 보니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처리된 거였어요. 은행 직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줬대요. 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무조건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세요. 요즘은 10년 이상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4년 만에 다 받았다가 세금 엄청 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1,500만 원 넘어서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처음 듣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 크게 손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받을 돈을 괜히 줄이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돈으로 분류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고 하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안에서는 이름은 같아 보여도 성격이 전혀 다른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상에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금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수령 시점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같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씩 받을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여 있으니 받을 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연금이라는 이름의 다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나중에 세금과 수령 방식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금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겉보기에는 연금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제도상으로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할 때는 아무 설명 없이 서류에 사인하고 받을 때가 되어서야 왜 이렇게 계산됐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는 연금이 연금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서는 연금이 연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금으로 받으면 다 같은 연금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이름도 연금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연금이 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겉보기에는 연금이지만 법적으로는 연금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연금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연금이 아니라 중도 인출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간입니다. 연금은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나누어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나누어 받아야만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차피 내 돈인데 언제 어떻게 받든 무슨 상관이 있지?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금은 개인 돈이 맞지만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연금이 필요해진 시점에 한꺼번에 조금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세금 계산 방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구간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다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담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차이는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받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이 많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을 아주 조금 넘었을 뿐인데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가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선과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 경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그리고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간 수령 한도입니다. 이 숫자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 전체 구조를 좌우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연금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지.
설마 그 기준을 넘기겠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선을 모르고 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월 기준이 아니라 연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1년치로 합산하면 어느 순간 그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연금으로 취급되던 금액이 한 번에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만 따로 계산되겠지. 하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그 해에 받은 전체 금액이 다른 방식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조금 더 받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개인별로 자동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대신 계산해 주거나 미리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처리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한번 적용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인출이 끝난 뒤에는 그땐 몰랐다는 이유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연금을 받기 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연금을 어떻게 나누어 받아야 불리하지 않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은 받는 순간부터 돈의 이름이 바뀝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나와도 연금으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이 아니면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체감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바로 드러납니다. 요즘 이런 전화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을 넣었는데 막상 받으려니 세금 폭탄이 무섭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편하자고 누른 선택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겁만 주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질문 2개를 남기려는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받는 방식이 연금으로 인정되는가? 둘째,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가? 이 두 줄을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56세에 은퇴한 B씨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B씨는 연금저축에 오랜 기간 부어왔습니다. 그런데 첫 상담에서 들은 말이 이랬습니다. 월로 받으면 매달 8만 원입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5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8만 원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5천만 원은 당장 든든해 보였습니다. B씨는 결국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2번 놀랐습니다. 첫째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왜 이렇게 빠졌는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B씨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기억만 있었지 받을 때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전제로 설계된 계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나이에 따라 5.5%, 4.4%, 3.3%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연금 외 수령이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체감이 아니라 통장에 찍힙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연금저축은 그냥 나이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짧게 받고 끝내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신청 방식이 연금으로 인정되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B씨처럼 세금이 빠진 뒤에야 이유를 듣게 됩니다. 한 번 더 숫자로 느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이면 나이에 따라 5.5%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이 대략 275만 원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외 수령으로 잡히면 16.5%로 계산될 수 있어 세금이 대략 825만 원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5천만 원인데 시작부터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활비를 흔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구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도 내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 강하게 오면 그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급함이 연금 외 수령이라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내 마음이 급해지는지부터 보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세금은 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서두름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줄이면 선택이 또렷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연금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연금저축으로 받는 사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IRP입니다. 이 셋이 한 통장에 들어와도 세금 계산은 따로 움직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던 돈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받는 방식이 곧 세금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연금소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구조상 대출 성격이어서 세법에서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IRP는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대표 구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금소득으로 잡히는 순간부터 연금소득세와 신고 규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C씨 사례입니다. C씨는 55세가 된 해에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았습니다. 일은 계속했고 돈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2세에 퇴직하고 그제서야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첫 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돈을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5세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62세에 처음 받더라도 제도상 연차가 이미 여러 해 진행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저축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연차를 반영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평가액을 11에서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눠 그 범위 안에서 연금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해에는 여기에 일정 비율을 더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커집니다. 일정 연차가 지나면 한도 적용이 사실상 사라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C씨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받는 방식이 한도 안에 들어가 연금으로 처리되는지, 한도 밖으로 나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는지 그 경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올해 내가 받을 총액을 정할 때 한도와 세금 구간을 같이 보았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직감이
그대로 세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학의 계획 오류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출을 과소평가하고 미래의 여유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지금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지면 한 번에 많이 빼게 됩니다. 그 순간 한도와 세금 구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연금을 늦게 받을 분일수록 미리 연차와 한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학자들은 대비는 불안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대비가 있으면 급한 선택을 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제 많은 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그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이 열립니다. 나이에 따라 5.5%, 4.4%, 3.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선택지가 바뀝니다.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방식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세율이 16.5%로 올라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연금인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1,500만 원을 넘는 초과분만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연간 1,600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해 연금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 판단 구간으로 들어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분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체감상 가장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끝에서 시청자의 머릿속에 남아야 할 비교가 하나입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원천징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을 넘기면 신고와 비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귀찮음의 차이가 아니라 최종 세액 부담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440만 원이면 월 120만 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체로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연간 1,560만 원이면 월 130만 원입니다. 숫자는 겨우 월 1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이 신고 방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외 수령과 연금 수령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1천만 원을 꺼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이면 나이에 따라 5.5%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대략 55만 원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연금 외 수령으로 잡히면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대략 165만 원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1천만 원인데 시작 전부터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준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의 이름이 바뀌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넘기면 세금의 이름이 바뀌고 신고의 이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선 효과는 경제학에서도 자주 관찰됩니다. 사람은 어떤 선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행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간 1,500만 원이 바로 그 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넘기기 전에는 느슨하다가 넘긴 뒤에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이 장에서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기준선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 규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규칙은 자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제 금액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현실 사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1세 D씨는 퇴직급여가 IRP로 2억 원 들어왔습니다. D씨는 국민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IRP에서 생활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D씨가 계획한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입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생활이 됩니다. 첫 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D씨가 작은 상가에서 임대료를 연간 500만 원 정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단기 재취업으로 근로소득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 순간 연금 수령액 연간 1,800만 원이 다른 소득과 합쳐질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고 방식이 바뀌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D씨가 몰랐던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연금은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같은 해에 다른 소득과 같이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1,500만 원 기준은 그 해의 선택지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D씨는 다음 해부터 월 150만 원을 월 1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간 1,44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줄어 어려웠지만 세금과 보험료에서 예측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시청자가 스스로 도달해야 할 지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올해 다른 소득이 있는가? 있다면 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편이 안전한가? 이런 비교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내림 효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월 15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닻을 내리면 이후에는 월 120만 원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작아 보이는 숫자가 오히려 안전한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씨처럼 한 번의 조정이 인생을 편하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작은 조정이 큰 후회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내 삶이 편해지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결국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은 월로 나누면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월 120만 원을 안전선으로 잡으십니다. 이 선택이 좋은 이유는 내 행동 규칙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월 12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월 기준으로만 생각하다가 목돈이 필요해지는 달을 만납니다. 자녀 결혼이 겹칩니다. 의료비가 터집니다. 이사 비용이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만 더 받겠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 달을 미리 계획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 달에 연금에서 한 번에 빼기보다 연간 총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연금 외의 자금, 예비비나 단기 예금으로 먼저 버티고 연금은 다음 해로 나눠 받는 쪽이 세금과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통장이 아니라 매달 살아남는 통장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연간 총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세금 선택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추가 인출이 그 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8세 이 씨는 연금저축에서 월 12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병원비로 1천만 원이 급해졌습니다. 이 씨는 한 번에 1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연간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 씨는 그 사실을 다음 해 신고 시즌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연금 외 수령이 발생하면 세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 소득이나 종합과세로 잡히는 구간은 다음 해 보험료 통지서로 체감이 옵니다. 세금은 한 번이지만 보험료는 매달입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 규칙은 세금만이 아니라 보험료 예측을 위한 규칙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초조함입니다.
초조할 때 사람은 미래의 손해를 무시하고 당장의 해결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급하면 세금 구간을 넘기면서라도 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다음 해 보험료로 되돌아오면 초조함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수록 연금에서 꺼내기 전에 하루만 멈추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하루의 멈춤이 10년의 후회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하루 멈추면 계산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그럼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상담할 때 딱 세 문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가 지금 신청하는 방식이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주십시오. 셋째, 만약 넘는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비교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던지면 상담사는 자료를 꺼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이 없으면 지급 금액만 안내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세금이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금이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금의 종류가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연금소득세인지 기타 소득세인지 이 구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실전 장치가 있습니다. 신청을 확정하기 전에 지급 예시표를 한번 요청하십시오. 월 수령액과 연간 총액이 한눈에 보이게 출력해 달라고 하십시오. 종이에 찍힌 순간 실수 확률이 내려갑니다. 머릿속 계산은 흔들리지만 종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행동은 심리학에서 프롬프트 효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확인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던 절차가 멈춥니다. 그 멈춤이 실수를 줄입니다. 특히 연금처럼 복잡한 제도는 멈추는 순간이 곧 돈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물어보는 사람만이 속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질문은 무례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예의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분에게는 퇴직소득세가 일부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는 안내가 있고 11년 차부터는 감면 폭이 더 커지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급여라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길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이름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 수령 한도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4세 G씨는 퇴직급여 1억 5천만 원을 IRP로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어차피 내 돈이니 한 번에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G씨는 생활비를 월 100만 원씩 길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는 연간 1,500만 원 기준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일부 줄어드는 구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G씨는 일시금의 편함을 버리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세금은 한 번에 크게 빠지지 않았고 생활비도 매달 끊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이 6천만 원인 FC가 있습니다. FC가 연금 수령을 시작한 연차가 낮으면 한도 공식에 따라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높아지면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 연차가 되면 한도 적용이 사실상 없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처음부터 비교적 넉넉히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처음에는 얇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몰랐던 사실이 나옵니다. 한도를 넘는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연금 외 수령으로 잡힐 수 있고 세금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수령 가능 여부가 아니라 세금 이름이 바뀌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설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간 1,500만 원 기준을 지키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받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다른 소득이 있는지 봅니다. 이 세 겹을 확인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는 훨씬 멀어집니다. 사람은 돈을 여러 주머니로 나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비 주머니, 목돈 주머니, 비상금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생활비 주머니로 관리해야 합니다. 목돈 주머니로 생각하는 순간 한 번에 크게 빼게 되고 세금 구간이 바뀝니다. 철학자들은 돈의 목적을 잊는 순간 돈이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연금의 목적은 생활입니다. 목적을 지키면 숫자도 지켜집니다. 8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마음가짐이면서 동시에 실전입니다. 우리는 연금을 모을 때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대충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는 모으는 능력보다 받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계좌라도 받는 방식이 다르면 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매달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결정이 눈앞에 큰 숫자에 끌린다고 말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8만 원이라는 숫자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B씨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노후는 큰 숫자가 아니라 매달 살아남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8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그 숫자를 지키는 것이 내 생활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술입니다. 연금도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연금을 신청할 때 2가지 질문을 먼저 꺼내십시오.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인지, 그리고 올해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지. 이 두 질문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은 딱 2줄입니다. 연금인지 연금 외인지 확인한다. 연간 1,5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한다. 이 2줄이 있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에 연금 신청서나 인출 화면을 보실 때 그 2줄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십시오. 연금은 늦게 깨달아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을 바꾸기 전에 상담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몰랐던 상태로 계속 받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조정이 됩니다. 추가로 오늘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계좌가 연금저축인지 IRP인지 퇴직연금인지 구분해 두십시오. 둘째, 그 계좌에서 올해 받을 금액을 월 단위로 적어 보십시오. 셋째, 월 금액을 12달로 계산해 연간 총액을 확인하십시오. 넷째, 연간 총액이 1,500만 원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 표시하십시오. 다섯째, 한도 적용이 있는 계좌라면 한도 안에서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같은 해에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같이 적어 보십시오. 일곱째, 신청을 확정하기 전에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인지 연금 외 수령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7줄은 복잡한 제도를 외우는 대신 내 상황을 종이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종이에 옮기면 몰랐던 위험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통장에 남는 돈이 바뀝니다. 만약 지금 화면에서 인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라면 오늘은 일단 멈추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의 멈춤이 평생의 손해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내가 모은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받는 방식은 제도가 정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모르고 뛰어들면 내 돈이 내 돈처럼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두 질문만은 꼭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수령인지, 올해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지, 이 두 질문이 있는 사람은 큰일이 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세금과 손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